두 번째 뭔가 눈이 가실 것 같아서 두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영상이니까 네. 지금 막 뭐가 지나가는데 아직은 티가 안 나죠? 좀 있으면 티 납니다. 어이? 이제 납니다. 왜 한참 있다나요? 저게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이제 용매가 날아가면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싹. 우와. 저게 사실은 잉크젯 프린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은 인쇄 많이 안 하시긴 한데 인쇄하실 때 쓰는 거랑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태양광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아, 태양광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덮으면 이게 될까?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얼마나 깔아야 이게 될까? 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궁금하다. 그죠. 그럼 아 근데 분명히 챗GPT한테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시켰어요, 사실. 근데 이거 사실 그동안 최근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상과들을 다 태양전지로 덮은 그림 그려줘라고 하면 자꾸 풍력을 같이 그려요, 저렇게. 그리고 이게 왜 자꾸 풍력 같이 그리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신재생의 데이터가 태양은 이꼴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이렇게 같이 이게 돼 있는 거죠. 아, 저는 되게 신기한 일인데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시네요. 저는 저렇게 그림 그릴 때 글씨 좀 쓰지 마 그래도 계속 글씨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 쓰죠, 막. 네. 이거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러면 한국에서 태양빛을 얼마나 받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아 그렇죠. 네, 위치마다 다르니까. 이 개념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태양빛을 얼마나 받는지 계산을 하려고 이 개념을 가져왔는데 왼쪽은 뭐냐면 처음 그래프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저거는 뭐냐면 저희가 하루 동안 봤을 때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솔라 레디에이션이 돼 있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는 그걸 시간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네. 태양빛의 양을. 그래서 네. 우리 애들 좀 낮 한중간에는 저렇게 가장 많이 받고 이제 저녁 갈수록 다시 지죠. 네. 그래서 저때 양을 우리가 아까 원선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기 보시면 1kW/m 제곱이라고 돼 있는 양, 저게 이제 원선이고 뭐 100mW/cm 제곱 같은 양입니다. 네. 그래서 원선 기준으로 했는데 저렇게 하면 약간 직관적이지가 않으니까 약간 물론 아래 면적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또 적분해야 되는 적분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안 좋아하니까 단순하게 보려면 저걸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선으로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면 원선으로 몇 시간 받은 거랑 똑같냐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면적을 똑같이 하고 직사각형으로 바꿔본 거죠. 그리고 그 밑에가 시간이 얼마나 되냐를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피크 선 아워스라고 하는데 가장 센 태양빛으로 얼마 시간 동안 받으냐고 똑같냐 이런 걸 계산했을 때 한국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여기 일부러 대전에 있다 서울 오면서 맞추려고 서울로 일단 넣었어요. 이게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을 입력하면 서울에 대한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12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1시 그 사이에 피크선으로 받을 때 하루 동안 받는 태양빛이 그 피크선에 들어오는 양의 몇 시간 동안 받는 양과 똑같냐? 왜냐면 아침 저녁은 좀 다르니까. 맞습니다. 우리 느끼는 온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4.3시간이라고 평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일조량을 다 받을 때 얘기해요. 뭐 네. 만약에 그림자가 지고 뭐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다 받는 양을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4.3시간이나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의외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 막 독일 막 유럽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럽이 위도가 높아서 생각보다 저거보다도 안 나와요. 오. 사실 독일보다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4.3시간인데 보시면 이제 달마다 평균을 내면 또 겨울에는 2-3시간밖에 안 되다가 이제 가장 많이 받을 땐 5시간, 6시간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론 다른 가정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네. 넓은 들판에 그냥 저 정도로 받는다 생각하고 아. 우리나라 면적이 다 깐다고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이제 전력 소비량을 저희가 이제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534테라와트 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전지 효율을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게 네. 높게 잡은 건 아니에요. 시판 네. 모듈이 저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나 높아졌어요? 실리콘이 그 정도는 이제 모듈 시판이 저 정도가 나오고요. 요즘은 우와. 값도 많이 싸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20%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태양빛을 100개 받으면 전자가 20개 생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걸 수식으로 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선의 단위가 있잖아요. 저게 1000W/m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저거에다 0.1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를 전기로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그걸 감당할 면적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하면 바로 면적이 나오는 거죠. 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총 전력을 전부 다 태양광을 감당을 하려고 하면 395km 제곱인데 저게 우리나라 면적의 한 0.4%. 그렇게 작아요? 네, 우리가 30% 정도만 맞추려고 하면 0.1% 정도.
그래서 그거가 와닿지 않으니까 굳이 제가 시군으로 비교를 하면 수원 정도를 다 덮으면 0.1%니까 30%를 감당할 수 있고 이야. 군산시 정도를 덮으면 0.4%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다. 물론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단 나쁘지 않죠.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얘가 계산을 한 겁니다. 제가 하기에는 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했네. 제가 유료 결제를 했기 때문에 뽕을 뽑아야 돼서. 아 근데 이 친구가 계산을 너무 잘해줘요. 보시면은 주식을 산 건 아니고요. 보시면 저렇게 착착착해서 계산 과정에 맞는지 제가 검토를 다 해보고 하면 다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네. 저한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 넓은 면적에 그걸 다 깔아야 되냐. 아 좀 더 적게 깔고 또 이걸 뽑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려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전지 효율이 되게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아. 네, 지금 20%라고 가정했잖아요. 예를 들면 40%가 됐다. 그럼 절반만 딱 깔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던지. 두 번째, 땅에다만 깔면 땅을 먹으니까 뭐 딴 데도 깔자. 네. 그러니까 우주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바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주차장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거 말고도 건물 지붕일 수도 있고 건물 유리창일 수도 있고 차 지붕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남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또 그 에너지를 얼마나 자가 공급할 수 있냐 이게 또 설계할 때부터 들어가야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저런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페로브스카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 보면 4년 전이에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면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페로브스카이트 이제 단일 물질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질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이름이 뭔가 사람 이름에서 왔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페로브스키라는 사람에서 온 게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야망이 야망이 있으니까 그쵸. 저 같으면은 제가 발견했으면 당연히 제 이름을 붙였겠죠. 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페로브스키 씨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을 붙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독일 분이에요. 심지어 발견한 분은 독일 분이 구스타프 로즈신가 그런 분이 발견을 하셨는데 네. 평소에 러시아의 페로브스키라는 광물학자를 존경한 거죠. 아, 진짜? 네, 그래서 페로브스키를 따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건 어떤 거냐? 다음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진 애들인데 보시면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그 A라고 써 있는 그림에 네. 먼저 정팔면체처럼 생긴 이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가운데 뭐 연두색 큰 것 같은 좀- 점이 꼭 그 더 큰 게 있죠. 그러니까 총 네네. 3개가 있어요. 보면은 네네. 정팔면체 꼭지점에 완전 조그만한 애가 하나씩 있고 그 안에 초록색 점이 있고 그리고 그 8개가 모인 가운데 흰색 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개수를 안 그럴 것 같은데 세보면 1대1 대 3이에요. 아, 진짜로? 네네네네. 그래서 ABX3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게 물질이 뭐가 됐든 간에 저런 구조만 갖고 있으면 페로브스카이트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중에 ABX의 특징적인 물질이 뭐가 들어갔을 때만 저희가 태양전지로 쓰는 페로브스카이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자리에는 저희 큰 그림 아래에 조그맣게 제가 뭐 CSMA, FA 써 있는 거 있죠. 네. 저런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B 자리에는 납이랑 주석 들어갔을 때 그리고 X 자리에는 우리 아는 아이오딘, 브로민, 클로린 이런 할로겐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만 저희가 태양전지에 쓰는 뭐 표현이 다양한데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왜 각광을 받았냐 하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2009년의 논문이에요. 네. 네. 미야사카라는 분이 일본 교수님 이름인데 네. 일본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저기 보면 뭐 CH3, NH3, PB, I3, BR3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CH3, NH3가 제가 써놓은 저 MA라는 친구고요. 그다음 PB니까 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할로겐 자리는 I랑 BR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썼을 때 한번 염료감응 태양전지라고 그 당시에 쓰던 태양전지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쓰지만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 저걸 한번 넣어봤는데 갑자기 태양전지가 된다 이걸 처음 발견하신 거죠. 근데 생각보다 잘 되네 이런 거예요. 처음 한번 써봤는데 3%나 나오네.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처음 했는데 3%면. 네. 네, 이거 되네. 이걸 처음 발견하신 거죠. 2009년에. 제가 2009년에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2009년에 대학원을 이제 고를 때 페로브스카이트를 하는 분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분야가 엄청 따끈따끈한 약간 분야거든요. 여러분들
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더 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도 되게 팬시한 분야인 것 같고 빠른 시간에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2009년이면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10년 조금 넘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 때가 진짜 딱 첫 논문이고 2009년, 2010년 통틀어 딱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분의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벌써 이름이 약간 한국 사람 같은 분들이 두 분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다 한국 분들이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에 계신 이 박남규 교수님이라고 이제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네, 너무 유명하시죠. 이제 매해 노벨상 후보로 언급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염료 감응에 제가 썼다고 했는데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보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고체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그때가 6%가 나올 수 있다. 되게 잘 나온다. 이걸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 박남규 교수님이시고, 네, 그래서 두 개 논문을 내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헨리 스네이스라고 옥스포드 대학교에 계신 이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발표하신 논문이에요. 저분이 이제 저기 들어가는 구조체 중에 하나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꿔봤는데도 잘 된다.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가 전도성이 되게 좋다. 뭐 이런 걸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고 막 10%가 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당시에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셨던 석상일 박사님이셨고 지금은 석상일 교수님입니다. 네, 유니스트에 계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연에서 이제 고체로 전공 수송층을 만들고 저런 나노필라라는 새로운 구조를 해도 이제 좋은 태양전지를 만들 수도 있고 당시에 13% 정도에 육박하는 높은 효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논문이 연달아 3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른 시기에 이렇게 갑자기 좋은 논문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10% 넘는 효율들의 태양전지가 갑자기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26%에 10%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10%면은 정말 되게 진짜 센세이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새롭게 나오는 태양전지들을 양자점 유계 태양전지 막 개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천천히 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비슷한 수준으로 논문 4-5개 만에 빡빡빡 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잠재력이 있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요. 많이 기여를 초창기부터 하셨다. 이런 또 자랑스러운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연구에 있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이 되게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 외에도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으면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 차트인데 이게 이 미국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라고 NREL이라고 써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미국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에서 태양전지 종류별로 최고 효율들을 연도마다 막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종류가 진짜 많다, 태양전지가. 그리고 갈수록 점이 엄청 많이 찍힌다. 연구를 많이 하고 근데 있다는 거죠. 47.6%가 나와요. 맨 높은 거는. 저거는 이제 잘 보면 4J라고 써있죠. 4정션이고 컨센트레이터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개 태양전지 쌓고 집광까지 한 거예요. 빛을 모아가지고. 조금 다른 원리네요. 네, 다르지만 어쨌든 기저 원리는 같다. 네, 물론 저런 건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가능성을 보는 차원이지 이제 뭐 저희가 가정에서 쓸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약간 잘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로 차이는 게 페로브스카이트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EPFL부터 시작해가지고 짝짝짝 해서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26.1이라고 써있죠. 네. 그러니까 효율이 이제 26.1%까지 올라왔고 이게 거의 실리콘 태양전지랑 거의 비슷해졌다 이제. 3%에서 시작해서. 맞습니다. 10몇 년 사이에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잘 안 보이실 텐데 대부분 노란색으로 칠한 게 다 우리나라 기관이에요. 저 크리트가 저희 기관이고 저희 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팀에 지금 계신 분들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후학을 양성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많은 노고를 통해서 이제 저렇게 많이 달성을 하셨고 그래서 세보면 이제 화연이 한 7개 있고요. 유니스트가 한 3개 정도 같이 찍혀 있고 그리고 고려대학교도 하나 찍혀 있어요. 네. 네, 전부 다 이제 화학연구원이거나 화학연구원 출신 분들께서 이제 같이 찍었어요. 석상일 교수님, 노준홍 교수님 그리고 저희 팀에서 같이 이렇게 찍은 결과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페로브스카이트가 왜 효율이 좋고 왜 자꾸 쓰려고 하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 하단 그림은 뭐냐면 흡광계수인데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사실. 근데 흡광계수는 뭐냐면 같은 두께의 물질이 얼마나 빛을 흡수하냐 이런 거예요. 그 흡광계수가 높다는 거는 똑같이 얇게 만들면 얘가 빛을 훨씬 많이 흡수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같은 백을 흡수하려고 하면 두께 얇게 만들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더 검정색이 실리콘이고 빨간색이 페로브스카이트예요. 훨씬 위에 있죠. 엄청 높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왼쪽 축이 로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냥 뭐 1점 몇 배가 아니고 오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십 마이크로가 아니라 수백 나노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제가 방막 태양전지라고 얇다고 한 이유가 또 저기에 있습니다. 와. 얇게 만들 수 있는 거 흡광계수가 높으니까. 네. 오른쪽은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어떤 거냐면 따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페로브스카이트가 좀 결함이 생겨도 좀 잘 덮고 넘어갈 만하다. 그러니까 완전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네. 좀 적당히만 만들어도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이다. 근데 그게 분자 구조 때문이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공정이 완성이 안 되는데도 어느 정도 잘 나온 거죠, 효율. 애초에 구조 자체가 잘 먹히게 만들어졌구나.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리콘도 그렇고 다른 태양전지들 만들 때 진짜 공정을 세부적으로 잘 짜셔가지고 완전 결함 없애려고 완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만드시고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거든요. 페로브스카이트도 지금 물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결함이 좀 있어도 반은 먹고 간다. 약간 먹고 간다. 아, 약간 먹고 가는구나.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ABX3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ABX인데 그 A랑 X 자리에 물질을 좀 바꾸면 밴드갭이 바뀝니다. 근데 밴드갭이 바뀌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밴드갭 크기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하는 파장이 바뀐다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색깔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시광선 전부 다 흡수해버리면 약간 까만 계열로 나올 테고 네. 빨간색은 흡수 안 하고 나머지만 흡수해버리면 뭐 좀 빨갛게 보일 테고 이런 식으로 색 조절이 된다는 거죠. 우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같은 구조여도 이제 조성을 좀 바꾼다고 하는데 저희가 물질 비율을 좀 바꿔도 색깔을 좀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보다는 두 번째 뭔가 눈이 가실 것 같아서 두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영상이니까 네. 지금 막 뭐가 지나가는데 아직은 티가 안 나죠? 좀 있으면 티 납니다. 어이? 이제 납니다. 왜 한참 있다 나요? 저게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이제 용매가 날아가면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싹. 우와. 저게 사실은 잉크젯 프린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인쇄 많이 안 하시긴 한데 인쇄하실 때 쓰는 거랑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잉크를 기판에다 인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인쇄를 하면 원하는 저런 육각 벌집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금방 만들 수 있다. 네, 저게 이제 그 사울 테크놀로지라고 폴란드에서 페로브스카이트를 양산하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이고요. 왼쪽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사실 우리가 태양전지로 전 세계 에너지를 감당한다고 하면 뭐 패널을 까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태양광 패널 만들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네. 그걸 만들려면 만들 만한 소재도 엄청 많이 채굴을 해가지고 그렇죠. 막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내일 당장 지구상에다가 전부 다 태양광을 딱 깔아가지고 에너지를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원료가 감당이 되겠느냐. 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이게 지금 지구에서 일일 생산량 단위로 봤을 때 그 옆에 조그마한 글씨를 보셔야 되는데 네. 실리콘 같은 경우는 3year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연간 태굴량의 3년치를 전부 다 써야 실리콘으로 소요를 태양광 에너지로 감당할 만큼의 실리콘을 캘 수 있다. 라는 건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굳이 뭐 약간 말을 안 해도 텔루륨이라던가 갈륨 같은 친구는 현재 채굴량으로는 택도 없고 500년, 1000년이 걸리기도 하고 매장량이 작거나 혹은 채굴량 자체가 작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렇죠. 많이 쓰게 되면 더 채굴량을 늘려서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좀 채굴량이 작거나 좀 지역적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납은 현재로도 그냥 어디나 도처에 깔려 있고 뭐 그냥 며칠 생산량으로도 페로브스카이트가 워낙 양을 조금 쓰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뭐랄까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원자재가 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좀 구부러지게도 만들 수 있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네. 다양한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장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태양전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네. 어떤 거냐면 같은 빛을 받았을 때 그냥 전기를 많이 만들면 좋은 태양전지인 거죠. 그렇죠. 똑같이 빛을 쪼여줘도 전기를 많이 만들면 면적 조금만 줘도 되고 네.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잠깐은 잘 나와도 뭐 1년 있다가는 전기 에너지 잘 안 나오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한번 그쵸. 설치를 하면 어쨌든 오래 오랫동안 써야죠.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 오랫동안 써야 된다.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를 저희가 이제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빛에너지를 얼마나 전기로 바꾸느냐 이걸 효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두 번째로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안정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효율은 저희가 26.1%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노력으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방막을 잘 만드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페로브스카이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싹 하면 잘 생기는데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깔았을 때는 사실 잘 안 생겼어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결된 나무 뿌리 마냥 이렇게 막 네네. 돼 있죠. 그냥 깔면 저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된 그림 보시면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페로브스카이트고 네. 바닥에 막 약간 요철처럼 돼 있는 건 사실 기판입니다. 전면적에 잘 깔리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잘 까는 방법을 이제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신 전남중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석상희 교수님 지금 유니스 계신 분하고 같이 개발을 처음 하셔서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누구나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페로브스카이트를 처음에 그냥 깔고 냅두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깔면 얘네가 결정화가 막 자기 맘대로 자라요. 저렇게 네네네. 바늘 모양으로. 네. 그러니까 맘대로 자라지 않게 일단 좀 강하게 너 가지마 하고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일단 아. 이게 묶어놓은 다음에 잠깐 그 묶어놓고 균일하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손잡은 애들 나가 하고 갑자기 탁 손잡은 애들 떼낼 수 있는 물질을 싹 뿌려주는 겁니다. 네. 페로브스카이트가 반응이 안 가게 균일하게 잡아놓고 갑자기 그 용매들 씻어낼 수 있는 친구를 갑자기 도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균일하게 모든 영역에서 한 번에 반응이 가는 거예요. 그럼 아. 균일하게 방막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만 빠르게 확 자라니까 자기가 자라고 싶은 대로 바늘 모양으로 막 자라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온 건데 이제 균일하게 그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방막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오른쪽 보이는 저 새까만 방막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효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막은 잘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페로브스카이트 중에서도 빛을 전기로 많이 바꾸고 싶으니까 일단 빛 자체를 많이 흡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형태로 자꾸 바꿔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림이 같은 PB i3 똑같은데 네. 앞에만 바뀝니다. CSMAFA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앞에 양이온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꿈에 따라서 밴드 갭이 줄어들죠. 저희 숫자가 1.73, 네네네네. 1.57, 1.48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네. 저 수식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넣으면 저 아래 람다라는 값이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작은 값이 들어가려면 람다가 커지니까 네.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가야죠. 어. 네. 그 말은 그 오른쪽에 있는 장파장도 흡수를 할 수 있다. 빛을 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게 저기 보이는 FAPBi3라고 포르마미디늄 레드 아이오다이드인데 어쨌든 FAPBi3라고 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 그냥 쓰면 되지 않냐? 네. 얘를 쓰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얘가 상온에서는 안정하지가 않아. 150도에서만 안정했어요, 원래. 열을 150도 가했다가 상온에 식히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노랗게 변해. 처음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쓰질 못하고 MA라는 애부터 쓰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얘를 상온에서도 안정하게 하고 싶으니까 네. 우리가 얘에다 첨가제도 막 넣어보고 저 메틸 암모늄이라는 애도 넣어보고 셀슘이라는 것도 조금 섞어보고 새로운 물질들도 섞어보고 표면에도 막 처리를 해보고 다양한 노력을 해본 거죠. 그래가지고 상온에서도 안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효율이 오르는 막 차트인데 네. 빨간색 점은 메틸암모늄이라고 처음에 보신 그런 형태들만 있어요. 근데 네. 갈수록 까매지잖아요. 네. 까만 게 FAPBS라는 저 작은 밴드 갭에 많이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 첨가제를 많이 넣고 안정화시키면서 효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모두가 PBI3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바꾼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효율이 또 많이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보시면 가지 되고요. 연구와 노력이 되게 많이 있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딱 올라갈 수가 있었네요, 효율이. 맞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진짜 재밌는 랩미팅이었고 사실 이 페로브스카이트 연구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많은 지원들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아까 화학연이 네. 되게 선두하고 있었잖아요. 20.6%? 20.6%. 지난달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